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게 머릿속에 지금 아직도 좀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장에서는 그것을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다시 되새김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 이걸 듣는다고 해도 잘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들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로정수의 정의와 가공선, 지중선, 복도체, 선로정수 수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로정수의 정의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 L, C, G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연속된 전기회로로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전압 강화라든가 전력 계산이라든가 안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통정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선로, 우리가 이제 가공선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또 다른 쪽에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은, 이거는 5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한전 자료들 보면은, 케이블에 대한 그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송전선로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송전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 철탑이 있고 거기에 대한 R값이 어떻게 되냐, L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M이라고 있죠. 상호. 그리고 여기 지금 C값들도 있죠. 이렇게 R과 L은 이 선로상에서 있는 거고 C 부분은 서로 상호 간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밑에로도 C가 있죠. 여기 밑으로도 G가 있고 지중선으로도 뭐가 있죠? R과 L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등가회로로 그린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좀 그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RL, GC, RL, GC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로정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다음에 송전 특성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일 때는 R과 L만의 회로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중거리일 때는 R과 L과 C만의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장거리일 때는 이 G값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RL, CG 값을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G값은 무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송전선로는 저항, 인덕턴스, 정정용량, 누설 콘덕턴스가 선로에 따라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기회로로서 이 4가지 요소를 선로정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선로정수는 송전선로의 특성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되고 전선의 종류, 굵기, 배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항에서는 보시면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저항에 관련된 수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따가도 보시면 이런 수식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인덕턴스 상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0.04605 로그 10m라는 R분의 D에서 0.05가 나오는데 이게 외부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내부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합해서 미리헤르츠 퍼 킬로미터 또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해가지고 정전 용량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등가 상관거리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정전 용량에서는 0.02413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마이크로페럿으로 나온다는 거. 누설 콘덕턴스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자의 누설 저항은 건조시에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역수인 R의 역수죠. 그래서 누설 콘덕턴스는 매우 작게 된다. 따라서 송전선로 특성을 검토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해도 좋다. 특별한 경우가 어디냐면 장거리 송전선로일 때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모이다 보면은 많으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선로정수는 전선의 종류, 굵기, 전선의 배치 등에 정해진 것. 바로 아까 그런 자료 중에서도 봤던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쓴 겁니다. 하지만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역률 등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냐? 이런 이제 전류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발열에서 온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저항값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또는 코로나 발생을 했을 때 정정용량이 증가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전압이라든가 전류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건 뭐냐? 선로 정수기 때문에 전압이나 전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선로 자체의 어떤 특성,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굵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선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 선로의 특성에 대해서 선로 정수가 변화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LCG 4가지의 선로 정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G값을 제외한 RLC에 대한 값들을 이 다음에서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공선과 지중 케이블과 복도체에 대한 선로 정수입니다. 그래서 선로 정수가 뭐라고요? RLCG라고요. R, L, C, G에서 G값은 무시를 하고요. 근데 R은 오음값이죠. L값은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C값은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또 뭐로 나눠지냐? 가공선, 케이블, 복도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가공선에서의 R값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값은 로 A분의 L. 나머지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요. 저항값은 거의 비슷하니까 왜? 그 연동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L값은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L값은 어떻게 틀려지냐?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배치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공선이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지중 케이블은 가공선의 몇 분의 1? 3분의 1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시면 C값도 보시면은 가공선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1이라고 했을 때 지중 케이블은 30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요 수식이. 그럼 여기 지중 케이블도 똑같겠죠? 수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D였죠? 여기는 R입니다. 요 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가공선에서는 이렇게 가공선이 이렇게 A, B, C 세상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등가 성간거리가 이렇게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케이블은 어떻게 되죠? 케이블은 이렇게 돼 있죠. R상, S상, T상 이렇게 들어있죠. 거기에 대한 이 R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 D값하고 R값이. 그렇기 때문에 얘 부분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죠. 근데 얘는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었다. 그럼 반대 개념입니다. 얘가 줄어들었으면 얘는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외우실 때 3이라는 숫자만 외워가지고 얘 Y델타가 바뀔 때 3분의 1 4배 늘어났던 것처럼 얘는 거리가 기니까 1이라고 하면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얘는 그거에 대한 배수기 때문에 30배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되는데 외우기 쉽게끔 여기도 3이면은 여기도 30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복도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복도체에서는 N이라는 복도체 개수로 나눠진다. 1호사는 복도체는 뭐냐? 2개 이상의 도체죠. 1호사는 2도체, 3, 4, 5는 4도체, 7, 6, 5는 6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식이 2 또는 4 또는 6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뭐였죠? R이었죠. 이 R값이 복도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N, R, D에 N-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도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가공선하고 케이블에서는 이 D값과 이 R값만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복도체가 되면서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전부 다 나눠집니다. 나눠진다는 건 작아진다는 얘기죠.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덕턴스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 그랬죠? P는 X분의 2S, 2L 사인 세타에서. 그래서 이 인덕턴스가 작아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인덕턴스 부분이 작아지면서 또 전위 경도가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발생이 적게 된다. 그래서 단도체를 쓰지 않고 복도체를 쓰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으로도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C 성분으로 가게 되면 C에는 뭐라고 했죠? CS 플러스 3C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0.02413 로그 10m라는 R분의 D입니다.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요거하고 요거. 가공선하고 지중선이죠? 차이가 나는 건 여기 유전율이 들어갑니다. 유전율. 외피가 있다 보니까. 가공선은 외피가 없죠? 근데 지중선은 외피가 있으니까 그 유전율이 하나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25점짜리는 나왔었죠? 가공선과 지중선 케이블에 대한 인덕턴스하고 정정용량을 비교하시오. 그게 25점짜리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장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로그 11m라는 R분의 R인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R과 D가 틀려지죠. 가공선이냐 지중선이냐 L과 C는 전부 다 이 D냐 R이냐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전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유전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진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졌다? 이 부분. 복도체일 때는 여기도 똑같죠? N, R, D에 N-1 이런 식으로. 요게 바뀌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만 아시면 L값만 아시면 C값도 똑같이 아실 수가 있다. 근데 C값에서 차이가 나는 건 여기 유전율 하나만 여러분들이 더 고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애우실 때 쌍으로 애워주셔야 된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가공선일 때는 자기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가 2.4 대지기로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상호 부분이 1.1 그 다음에 작용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오니까 2.4에서 1.1을 빼면 1.3이 실질적으로 이런 가공선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또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 됩니다. 2.4, 1.1, 1.3 이 정도.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값을 넣고 계산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RLC 값 선로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가공선과 지중 케이블과 복도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법칙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고 계시면은 이 전체 수식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표피효과하고 근접효과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저항에서. 표피효과는 뭘까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킨 이펙트, 표피. 전선의 중심부일수록, 여기 나오죠. 전선의 리액턴스가 커져서, 왜? 전류가 흐르기 어렵고, 표면으로 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현상. 왜냐하면 자개가 많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이쪽에도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간섭 효과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간섭이. 그러면 이게 뭐죠? 상호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간섭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에는 전류가 많이 안 흐르고 바깥쪽으로 많이 흐르는 부분이 생긴다. 그게 표피 효과다. 바깥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게 표피 효과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뭐라고요? 전선 중심부에 세균 자석수가 커지다 보니까 뭐라고요? 인덕턴스가 커지고 인덕턴스가 커지면은 리액턴스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지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표면으로 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현상이 표피 효과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전선의 중심부를 흐르는 전류는 전류 자신이 만드는 자석과 세교함으로 전선의 중심부일수록 세교 자석수가 커져서 인덕턴스가 커진다. 인덕턴스가 커지면은 마찬가지로 XL에서 인덕턴스가 커지니까 리액턴스도 커진다. 저항 성분이 많으니까 전선의 중심부로 리액턴스가 커져서 전류가 흐르기 어렵게 되고 표면으로 갈수록 리액턴스가 작기 때문에 표면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바로 이게 표피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피 효과는 어떤 때 발생하기가 더 쉬우냐? 주파수가 높을수록. 왜? 여기 주파수가 높다는 거는 이 XL 리액턴스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전선 단면적이 클수록 단면적이 크다 보면 가운데 그런 부분이 더 커지겠죠. 도전율과 비투자율이 커질수록 표피 효과는 커진다. 나중에 이제 뭐 뮤라는 표면 계수가 또 나옵니다. 기본서에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따가 다른 자료를 보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피 효과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 말 그대로 유해 단면적이 줄어듭니다. 왜?
가운데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바깥쪽에 대한 단면적만 가지고 전류를 흘려줘야 되니까 유효 단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자, 표피효과의 대책은 가공선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복도체를 채용합니다. 왜? 면적을 이렇게 100스케짜리를 보다 25스케짜리 4가닥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이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복도체도 이런 표피효과가 안 생기는 건 아니란 얘기죠. 표피효과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는 요 4개의 면적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체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복도체를 쓰면 어떻게 된다? 예? 여기에 대한 리액턴스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유리하겠죠. 아까 전반적으로 리액턴스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가 안 흐러지는데 얘는 복도체를 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리액턴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얘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표피효과에 대한 영향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중선의 경우 분할 도체를 쓴다. 왜냐하면 도체를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도체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도체를 나눠가지고 하나로 묶은 그런 도체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봤을 때 복도체처럼 보여지는 거죠. 왜? 면적이 얘는 하나의 면적이었지만 얘는 3개의 면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도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전류가, 이게 지금 보시면 전류 밀도가 지금 여기 부분은 안 흐르고 바깥쪽으로 더 많은 부분이 분포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접 효과. 2개가 근접했을 때. 남자하고 남자가 붙으면 떨어지겠죠. 남자하고 여자가 붙으면 붙을 거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자석처럼. N극과 N극, N극과 S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많은 도체가 근접하여 배치된 경우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방향 및 주파수에 따라서 또는 각 도체의 단면에 흐르는 전류의 밀도가 변화가 된다. 표피효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표피효과는 한 번의 도체, 근데 근접효과는 2번의 왕복 도체로 이루어진다. 2개 이상의 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선이 근접하여 배치될수록 근접효과는 커진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다음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두 도체의 자기이한 것. 도체가 동일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아까 얘기했죠. 동일 방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동일한 방향, 서로 반대 방향, 또 3개의 도체가 동일한 방향. 이런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동일한 방향으로 도체가 흐르면 상호거리가 가까운 쪽에서, 여기 상호거리가 가까운 쪽에서는 여기 자석 세개수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니까 그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고 이 바깥쪽으로 전류가 분포가 된다 이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근접효과는 아까 표피효과의 일종인데 표피효과는 하나만 봤을 때인데 근접효과는 2번 이상의 왕복도체.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류 밀도는 두 도체의 먼 쪽에 많이 흐르는 현상. 왜? 이 가까운 쪽에서는 리액턴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석이 세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덕턴스가 늘어나고, 인덕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리액턴스가 늘어나고, 리액턴스가 늘어났다는 건 저항이 증가됐다는 얘기니까 그쪽으로 전류가 많이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일 때, 여기 이쪽으로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흘렀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 번의 도체로 생각했을 때는 얘하고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 가까운 쪽에 이런 전류 부분이 많이 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N극과 N극으로 보시고 얘는 N극과 S극으로 보시면 서로 붙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세 번이니까 여기 부분은 얘하고 봤을 때는 밀어내겠죠.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나갈 거고 얘도 이쪽으로 나갈 거란 얘기죠.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밀어내겠죠. 얘는 이쪽으로 흐를 거고 얘는 이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가운데 쪽은 많이 흐를 거고 얘는 바깥쪽이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왜? 동일한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석을 생각해가지고 하시면 이거를 오랫동안 암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N극과 S극이니까 서로 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암기하기 쉽고, 얘는 N극과 N극이니까 바깥쪽으로 흐르겠죠. 얘는 N극과 S극. 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얘도 동일한 방향이고, 먼저 보시면 얘는 동일한 방향, 얘도 동일한 방향입니다. 그럼 N극이면은 동일한 방향이니까 바깥쪽으로 반발 때문에 흐르겠죠.
얘도 얘하고 얘를 봤을 땐 똑같은 N극이니까 반발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를 거고, 얘도 보시면은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얘는 바깥쪽으로 흐를 거고, 얘도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흐를 거란 얘기죠.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운데 쪽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N극과 S극이니까 서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쪽에 이렇게 흐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표표효과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근접효과 이해하셨고, 그게 근접효과에 대한 부분이 2도체 이상인데 동일한 방향을 흐를 때하고 서로 반대 방향을 흐를 때, 또 두 도체일 때, 세 도체일 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ABC 세상의 평형 3상 저류가 흐를 때 A상의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 겁니다. 평형입니다. 이 다음에는 지락.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락 전류에 가서도 단락상에서 3상 단락일 땐 평형이고요. 2상 단락일 땐 불평형입니다. 여기서도 그것처럼 평형이니까 3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평형일 땐 무조건 3상. 3상 단락도 평형이고 3상도 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거는 3상이 동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락전류. 동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지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딸랑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돼 있다? 여기 한 상에 A상, B상, C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는 뭘 계산한다? A상만 계산을 하겠다. A상만 계산을 하니까 A상에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A상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가, 왜냐면 대지를 기로로 해서 흐르는 이 L이, 예? 여기 보시면은 한 선과, 여기 나와있죠. 대지 기로의 자기 인덕턴스는 L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한 선, A상과 대지를 흐르는 이 L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를 기로로 하는 회로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L-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L-가 얘하고 얘하고 얘. 똑같이 대지를 기로로 흐르는데 A상하고 B상, A상하고 C상에 대한 L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쪽에는 이런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거를 계산하니까 요걸 보시면은 IA가 있고 -IA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IE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IB하고 IC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IA가 나와야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 IB하고 IC 값이 이쪽으로 지금 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가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L-라고 표현을 했다. 두 개가 다 되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여기 -IA는 IB하고 IC에서 다 연결되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IB하고 IC입니다. 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0이죠? 요거는 -IA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IB하고 IC가 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작용 인덕턴스는 합하는 거라고 했죠.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얼마? 2.4. 상호는 1.1. 그렇다면 작용은 빼주니까 1.3.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작용 인덕턴스 L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인덕턴스, 여기 자기 인덕턴스 있죠? 요거 값. 마이너스를 한 이 상호 인덕턴스, 요거 값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2.4 마이너스 1.1 해가지고 1.3이 나왔다. 그 왜 마이너스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마이너스인 이유는 IA는 마이너스 IB, I 플러스 IC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걸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냐? 한 상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 근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인덕턴스의 계약 값은 얼마냐라고 해가지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험 빈도수에서는 좀 줄어들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자, 이제는 동상 부분이니까 뭐라고 그랬죠? 지락전류입니다.
A, B, C 세 상의 동상의 전류가 흐를 때 각 상의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동상의 전류가 흐를 때, 동상의 전류가 흐르는 건 뭐다? IG는 3배의 I0다. 예? 영상 전류 3개가 흐른다. 각 상의 작용 인덕턴스니까 각 상에 대한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각 상이니까.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각 상이라고 그랬으니까. I0, I0, I0. 각 상의 동상의 전류가 흘렀죠. 그래서 그게 땅으로 흘렀으니까 이게 지금 IG. 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한 지락인 걸 계산할 때는 어떤 값을 계산하냐면 영상 인덕턴스를 아까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영상 인덕턴스 L0 값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상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얘는 자기 자체에 대한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가더라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LE 다시가 있고 나머지 LE 다시 2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LE가 얼마라고 했죠? 요거 계산하려면 앞에서 LE가 2.4라는 걸 아셔야 되죠. 예? 요 LE 다수는 1.1이죠. 거기다 2배를 해줍니다. 그럼 얼마죠? 얘가 2.2가 되겠죠. 그럼 2.4에다가 2.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4.6이 되죠. 그래서 4.6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지금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서 얘가 4.6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요거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보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장전류 계산을 하시다 보면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정상값, 역상값, 영상값은 똑같습니다. 어떤 때 똑같냐? 또 어떤 때 또 틀리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정상, 역상, 영상값이 틀려지는데 케이블 같은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배치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죠. 왜? 배치에 따라서 이 LD 다시 값이 틀려지니까 가공선이나 지중선에 대한 케이블 값을 계산하실 때 정상값이 0.1이라고 그러면은 영상값은 0.3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대략적으로 이걸로 보셔도 아십니다. 앞에서는 얼마라고 그랬죠? 2.4 마이너스 1.1 하면은 1.3 있죠. 1.3에 3배 하면 3.9죠. 예? 대략적으로 지금 4.6 아닙니까? 3배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값입니다. 이 앞에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3상 1회선 송전선로가 있다. 딱 송전선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케이블이 아닌 가공선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볼 때 대지기로 인덕턴스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가공선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상 1회선이고 대지기로 인덕턴스다. 그럼 대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1.78이다. 3선을 일괄해서, 요건 2선을 일괄해서, 아까 좀 2가닥을 묶어서 하느냐, 3가닥을 묶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1.78이 나오고 1.57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실질값으로부터 송전선로의 대지를 기로로 하는 한 선당의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하고 자격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는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구하면 자격 인덕턴스 값은 계산이 되죠. 그 값을 더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서 구했냐? 바로 여기 2선을 일괄했을 때 나오는 1.78이라는 그 수식과 3선을 일괄했을 때 나오는 1.57이라는 이 수식 안에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 값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변수를 해서 계산을 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2선을 일괄했으니까. 첫 번째, 이게 2선을 일괄했으니까 제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3선을 일괄했을 때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 값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선을 일괄하면은 어차피 자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2선을 일괄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요 2선을 일괄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겠죠? L'-가 있을 거고요. 3선을 일괄했으니까 3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3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얘는 이제 2선이니까 한 선과 한 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된다. 얘는 3분의 1이니까 한 선과 한 선과 한 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걸 외우실 때. 그 다음에 요거 자체에 대한 부분, L'-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LE하고 LE- 이렇게 해가지고 1.7피라이라는 수식이 나왔다라고 문제에서 제공을 해준 거고, 얘는 보시면 얘가 하나가 있겠죠. 그냥 이해를 하실 때 하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인가해지는 거 하나, 이쪽으로 인가해지는 거 하나, 두 개가 있겠죠. 3선 일가를 했으니까 3분의 1이고 LE-하고 2LE-가 있다라고 해서 1.57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6을 곱해가지고 6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3LE 플러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값이 나오겠죠. 또 6을 곱해가지고 2LE 플러스 어떻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그거를 다시 곱해가지고 한쪽에 대한 변수들을 없애주면은 그때 LE 값은 2.4가 나오고 LE-는 1.15가 나온다는 거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도 이런 수치가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략값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LE가 얼마라고 그랬죠? 2.4라고 그랬죠? LE-는 1.1이라고 했고, 장용인 인덕턴스는 얼마라고요? 그걸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 되는데, 작용 인덕턴스 더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값을 이렇게 빼줘야죠. 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1.2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3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대략적인 값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본 교재에서는 이런 그 계산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하고 나서 필요한 계산식에 대해서는 연구반 교재에서 필요한 그 계산식 같은 것들을 몇 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더 이해가 되기 좋게끔. 자, 송전선의 연가 목적. 왜 연가를 한다고 그랬죠? 정전 용량의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3상 3선식 선로는 비정삼각형으로 배치되므로. 왜? 우리가 배치될 때 어떻게 되죠? 송전선이 여기 R상 A, B, C 이렇게 배치되죠. 비정삼각형으로 배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송전선이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RL, C 가다가 또 C, B, A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지죠. 정중용량을 바꿔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송전선입니다. 송전선. 송전 케이블이라고 안 그랬죠. 송전선이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송전선로니까 가공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선을 얘기하니까 전선의 선간거리하고 지표상의 높이가 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표상이라고 돼 있죠. 땅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표 위라니까 송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전선의 연가 목적 하면은 얘는 송전 케이블이다. 송전 케이블인데 가공선로에 대한 케이블이다. 지중선로 케이블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전선에 왜? 높이가 틀려지니까 L과 C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3상 전압을 인가를 하더라도 수전단에선 비대칭 상상 전압을 수전하게 된다. 왜? V는 IR에서 I 값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RLC 값이 틀려지니까 전압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로 도중에 개폐소나 연간 철탑을 조정해서 송전선로를 3회 정수 배수로 나누고, 왜? 3배로 나눠주면은 어차피 3분의 1이니까 3상이니까 3분의 1로 적정하게 나눠줘가지고 각 구간마다 상배열을 바꿔주면은 이거를 연가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전선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을 이렇게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연가가. 이게 송전선이든 케이블이든 다 어차피 틀어주게 돼 있는데, 여기선 송전선의 연가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케이블로, 철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 지중선에 대한 것들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연가 부분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3분의 1 구간으로 해가지고 A상이 이쪽으로 가고, A상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B상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고, C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이렇게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각각의 리액턴스, 이 부분들이 여기서 계산할 땐 또 다른 값으로 계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리액턴스에 합산한 이 리액턴스를 했을 때 적정하게 균등된 리액턴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전압값이 적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25점짜리로도 나옵니다. 여기는 0.05, 여기는
A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특성이 0.05 마이크로 킬로미터다. B는 0.06이다. C는 0.07이다. 근데 여기는 뭐 500m, 700m, 800m 이렇게 케이블이 틀려졌을 때 연가를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연가의 효과하고 목적은 연가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선로정수가 평행되도록 해가지고 정기적 불평형을 감소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선로정수가 평행이 되게 되면 아까처럼 중성점에 대한 전압을 낮춰서 부근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저감한다. 아까처럼 전압이 불균형하게 되면은 어떤 그 중성선에 다른 전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중성전의 잔류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하죠? 시스에 접지를 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했을 때 나중에 중성점의 잔류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시스에 접지를 한다. 그 시스에 접지를 하는 방향에 따라서 편단 접지가 되고 양단 접지가 되고 크로스본드 접지가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점퍼식 그리고 회전식. 연가형 특수철탑을 해가지고 점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R상이, 그러니까 A상이 다음에 가서는 C상이 되고, C상이 그 다음에 B상이 되게끔. 이렇게 회전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여진대요. 이따가 이제 잘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회전식은 얘가 이쪽으로 갔다 어떻게 됐죠? 이쪽으로 갔죠? 얘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갔죠?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준다. 송전선을. 여기가 점퍼식이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아까 봤던 그 수식대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요건 회전을 해주고 얘가 점퍼식이고요. 요게 회전을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따가 자세한 부분을 해가지고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트 케이블의 정전 용량,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라 이거죠. 근데 얘는 30입니다. 전력 케이블의 작용 용량 측정 방법을 등가회로도로 설명하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5장의 송전 특성에 가서도 등가로가 나옵니다. 벡터도가 나오고 그걸 반드시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등가회로를 그리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해놓고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델타로 해놓고 예? 해놨다가 요거를 이제 변환을 해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요게 CN이고 요게 CS고 요게 3C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케이블에 대한 구조를 봤을 때 얘는 상호라고 그랬죠. 요거하고 상호죠. 상호니까 CM이 되는 겁니다. CM. 상호를 아까 CM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하고 대지간은 뭐라고요? CS라고 그랬죠. 요거를 이제 등가회로를 그린 겁니다. 그림을. 자, 등가회로를 이제 그려볼 텐데요. 3심 케이블의 정전 용량은 항상 대지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이 뭐라고요? 이거. 세 개. 상호 정전 용량. 결합. 상호 정전 용량. 상호니까 얘하고 얘니까 이거가 되겠죠. 케이블 한 상에 작용하는 정전 용량을 직접 측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세 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심을 일괄한 거. 세심을 일괄했습니다. 세심을 일괄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게 없어지겠죠, 다. 일괄을 했으니까. 단락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는 거는 어떻게 되냐? 요 바깥까지 나오는 부분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요거를 CA라고 한다. 그럼 CA는 어떻게 됐죠? CS인데 이게 왜 3CS가 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정전 용량입니다. 어드민터스 성분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드민터스 성분 같은 저항 같은 경우는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죠?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가지고 저항값이 더 나눠지죠. 근데 Y 성분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저항일 때 더해지죠. L은 X 성분을 생각하면 되고요. C는 Y 성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실 때 얘는 C니까 Y 성분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 바깥에 CS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해가지고 이 CS, 이 CS, 이 CS 부분이 다 더해진 것처럼 보여지겠죠? 바깥으로 보니까. 요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걸 통하게 되면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갈 거 아닙니까? 왜? 외피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중성선이 있지만 여기를 찝었지만은 요 외피로 나가는 부분이 어디 있죠? 여기서 이 외피로 나가죠? 여기도 외피로 나가죠? 여기도 외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외피로 나가고 여기도 외피로 나가고 이 외피로 나가는 부분이 다 연계가 돼가지고 요쪽에 조인이 된다. 그거하고 요쪽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CS, CS, CS가 병렬로 되니까 얘는 3CS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CS 값은 그거를 CA 값을 나중에 구해가지고 요 측정한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값을 3분의 1로 나누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 CS 값이 된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한 상당에 대한 작용 정정용량을 구하려면 작용은 뭐라고요? 자기 값을 알아야 되고 상호 값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작용 값을 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 값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여기 CM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작용 값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두심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심과 연필을 연결한 것과 나머지 한심과 두심을 연결했다.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없어졌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뭐가 남죠? CM이 남죠? 여기하고 여기도 CM이 남죠?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여기처럼 요거를 이제 단락을 시켜놨으면 요거는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하고 얘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죠? 병렬로 돼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왜 병렬로 돼 있느냐? 요거로 봤을 때 지금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렬로 돼 있으니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단락이 돼 있으니까. 똑같이 보시면은 단락이 돼 있으니까 없어졌다고 보고 나머지 하나 부분만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지금 바깥에 이렇게 접지가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묶어가지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돼 있는 여기 부분만 지금 남아있겠죠. 여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겠죠. 이쪽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CS 하나가 있고 2CM이 있는데 여기서 CS를 구한 다음에 여기 CS 구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 측정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CM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CA 값하고 측정한 CA하고 CB 값에서 CS하고 CM, 자기하고 상호 값을 계산해서 나중에 작용 값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2분의 1 CB 마이너스 6분의 1 CA를 하게 되면은 여기 값이 나오더라. CB 값이, 작용 정용량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수식으로 이제 변환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 수식이 나오는 것들을 뒤에서 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케이블 한 상당에 작용하는 부분. 한 상당이니까 어떻게 되죠? 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상만. 그러니까 한상만 보면 이렇게 여기 부분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3CM이 되고 이 한상 부분은 여기 하나만 있겠죠. 이렇게. 이 나머지 부분은 안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3개 CM을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더해주면 되고. 그래서 CS 플러스 3CM.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요게 지금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요게 지금. 요 뒤에 가서 다른 그림을 또 보시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 CA하고 CB 값을 계산한 값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다른 쪽에 그 풀어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 요 앞에 설명드렸던 문제도 지금 제가 빨리 넘어갔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계산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도체가 단조체에 비해 갖는 장단점. 근데 뭐라고요? 지금 전부 다 복도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도체가 뭐라고요? 2가지 이상의 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4는 2도체, 345는 4도체, 765는 6도체. 장점은 뭐냐? 송전 용량을 증가시킨다. 왜? 나중에 보시면 P는 X분의 2S, 2R, 거기서 이 X 부분이, 이게 줄어드니까, 복도체는 리액턴스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이게 줄어들면 P 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송전 용량의 증대가 되고, 안정도가 증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도체를 사용하면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왜? 요 부분을 보시면 알죠. 왜? 복도체면 여기 N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작아지죠? 여기도 이게 작아지죠? 여기 2니까 2에 이게 아래 뒤에 다 2의 1승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 값도 보시면은 복도체일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죠. 이게 커지면은 얘 전체 값이 작아지니까 얘 값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죠. 요 밑에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로고 이 분자 부분은 작아지겠죠. 이게 커지니까. 이게 작아지면은 요 전체적인 부분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보시면은 등가 반지름이 커져서 이 등가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반지름, 요 자체가. 이게 커진다고 그랬죠. 이게 커지니까 이게 커지니까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고 하니까 LN이 전부 다 감소를 했다. 인덕턴스가. 근데 C에는 증가됐다.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커지니까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고유부에 의한 서지 임피던스 로딩 해가지고 이제 요 다음에 고유 송전 용량법을 5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 부분을 다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는 Z, 또 서지 임피던스, 과도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좀 틀려지죠. 예?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수식을 계산해 보면은 송전 용량이 증가되는 걸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5장 내용에서 다시 한번 또 보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코로나 손실을 감소시킨다. 복도체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코로나. 복도체를 사용하면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저감되어 코로나 개시 전압이 높아진다 이거죠. 왜? 복도체를 사용하면은 이 D값이 틀려집니다. D값. 그리고 로고 11m라는 R분의 D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얘 값이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면서 얘 값은 지름값은 등가 성간거리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감소분보다 얘 증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체 등가 반지름은 단도체보다 커져서 등가 반지름입니다. 등가 반지름. 왜냐하면 도체를 얘를 이렇게 하나를 쓰는데 단도체는 복도체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등가 반지름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의 영향, 여기서 대한 영향, 여기서 대한 영향, 여기서 대한 영향 때문에 전체에 대한 부분은 이런 영향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도체를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등가 반지름이 전체적으로 이런 도체로 인식이 되니까 도체 자체가 얘는 이런 도체인데 얘는 이런 도체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훨씬 더 크죠. 똑같은 면적을 썼어도 바깥에다 이렇게 간격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가 성각거리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진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킨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선로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이 P 값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수식들을 제가 반드시 외우더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어디선가 가서 막 씁니다. 잘 모를 때는 안정도에 갖다 쓰고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복도체에 갖다 쓰고 잘 모를 때는 코로나에 갖다 쓰고 막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이런 수식들을 막 갖다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한도 모선에도 갖다 쓰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들 같은 건 또 반드시 외워두셔야죠. 전압 강화를 계산한다. 표피 효과가 감소, 선로 리액턴스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저항 성분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도체의 단점은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 시설할 걸 4개를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면적이 더 커지죠. 하나만 고정하면 되는데 4개를 고정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4개를 고정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그 4개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부딪히는 게 뭐라고 그러죠? 가공선로에서 스트라이킹이라고 그랬죠? 이도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해서 스페이서 댐퍼를 놓는다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어떤 돈, 시설비가 증가한다. 왜? 하나를 시설해야 될 걸 2도체나 4도체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달아줘야 되니까. 스페이서도 달아줘야 되고, 그거를 고정해주는 애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많아져야 되니까. 근데 또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리액턴스가 감소돼서 어떤 그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장점이었다 보면 거꾸로 고장전류 부분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리액턴스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전류가 증가한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도체를 쓰게 되면 정정 용량이 증가를 합니다. 리액턴스가 감소하면 정정 용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정정 용량이 증가됐다는 건 충전 용량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처럼 여러 개 도체를 쓰다 보니까 꼬임 현상이라든가 소도체 간의 충돌, 스트라이킹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도 쓰는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도체의 장점, 단점. 네, 제가 항상 얘기했죠.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는 장점과 단점들을 써주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옆에서 더 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가 반지름.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따가 그 연구반 교재에 그 나옵니다. 등가 반지름을 계산하는 그 수식들이 한전 자료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연구반 교재를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등가 반지름은 뭐냐면은 다수의 소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턴스 계산할 때 각 소도체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 상, 두 상, 세 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상, 두 상, 세 상, 네 상 이런 식으로 6도체 같은 거 5, 6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간격 틀려지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들이 비슷한데 세도체에서는 서로 봐야 될 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6도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면적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건 가장 길겠죠? 이런 데는 짧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가 반지름 자체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했을 때 뭐 있었죠? 단도체는 등가 반지름이 이렇게만 하면 되죠. 복도체는 얘 자체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합하게 되면 이런 도체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 등가 반지름 이런 반지름이 나오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등가 반지름이.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송전선의 평균 지상고는 인덕턴스나 정전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높이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송전선로의 전선은 2도. 2도가 뭐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당겨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장력 때문에 선이 끊어지거나 철탑이 부서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케이블을 배설할 때는 약간 이렇게 여유있게 해서 2도를 주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카티네르 곡선인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걸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보시면은 송전선로의 전선은 2도로 인하여 지표상 높이가 일정하지 못하므로 각 부분의 지상고를 적분하여 평균한 지상고를 평균 지상고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 전선의 지표상 높이로 간주를 한다. 이게 평균 지상고입니다. 근데 여기가 높이가 같을 때, 그러면 얘 부분에 대한 것들 요걸 계산하실 때 요게 평균 지상고라고 얘기했죠. 이 맨 밑에 지점이. 예? 이걸 계산한 수식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틀려진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요 지점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얘 높이하고 얘 높이를 빼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높이가 틀려지니까. 얘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전선 지지점이 동일 수평선 상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렇게. H-라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라는 얘기죠. H-라는 게. 딱. 요 H하고 이 H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H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요만큼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새로운 이 높이 H는 요 H-가 여기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3분의 2 D만큼, 2도만큼, 여기 지지점이 높이죠? 지지점이 높이가 바로 요거란 얘기죠? H-가 지지점이 높이라 했으니까 지지점이 높이인데, 지지점이 높이가 같다 보니까 거기서 요만큼을 빼주면은 이 지점에 대한 높이가 나올 텐데, 그 지점에 대한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카티너리 곡선을 해가지고 3분의 2 D만큼만 내려주면은 요 지점이 됩니다. 요 D배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증명하는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전선 지지점에 고조차가 있을 경우, 요 지점이 이렇게 고조차가 있다. 그럼 여기 H하고 요 H에 대한 부분을 표준으로 한 요 값에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용은. 그래서 얘 지점과, 그 다음에 얘 지점. 얘 지점이 뭐냐면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 지점이 뭐냐면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2로 나눴다. 2로 나눴다는 건 뭐죠? 평균 부분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3분의 2 D를 빼줬다. 아까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분의 2 D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 요 개념을 가지고 그냥 써주시면 되니까요. 평균하는 부분만 얘는 지지점으로 갔지만 평균일 때는 지지점으로 갔지만 이게 틀릴 때는 요 평균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빼주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인계전압을 설명하고 산출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한 경우 나쁜 영향 5가지를 설명하시오. 근데 동심 원통 전극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깥지름 R미터, 그리고 안지름 R미터. 이게 금속 원통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따가 보시면은 이렇게 금속 원통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하를 인가하고 여기에 전하를 인가해가지고 여기 밑에 안쪽을 R, 바깥쪽을 라지 R 해가지고 여기까지 전이경도하고 이쪽에서의 전이경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최대 전이경도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가 나오는데 그건 수식을 한번 보시고요. 그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인계 전압이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B를 접지해서 안쪽을 접지를 해가지고 A, B 자유공간 사이에 전압을 인가할 경우 전이경도를 구해서 코로나 방지 대책을 생각을 해라. 거기에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방전되는 전압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압이 바로 코로나 인계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좀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이따 수식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류 가공 송전선의 코로나 방전은 어떤 현상이다. 어떤 현상인지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죠.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어 여푼 빛이나 뭐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복표가 이하만. 설명드렸죠? 코로나의 방지 대책. 복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가성근구를 개량을 하고, 복표가 이격거리를 증대하고, 아킹링을 하고, 반도체 유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되는 얘기죠. 코로나에 대한 문제점은 소손부 소유진, 소음, 손실, 부시, 그 다음에 소리액터, 유도장애, 진동. 아까처럼 코로나가 왜냐하면 반도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도체에서도 일어납니다. 복도체에서 일어난다는 건 아까처럼 스페이스 간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송전선의 절연은 그 주위의 공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절연물인 공기도 그 절연 내력에는 한계가 있다. 기압의 표준 상태 20도씨에서 760mmHg 이게 760도 헥타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태풍 올 때 이런 그 중심 기압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압이 낮은 걸수록 더 힘이 센 놈입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7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도 20도씨일 때에 기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류는 30kV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류는 21kV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인가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하실 때 코로나 인계 전압은 21.1이라는 수치를 넣어가지고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0과 20은 왜냐면 직류는 30kV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AC를 쓰다 보니까 21kV밖에 못 견디니까 그만큼
나중에 계산하실 때도 그 21이라는 그 수치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한계값을 넘게 되면 송전선 전체로의 선락은 발생하지 않으나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낮은 소리와 엷은 빛을 내는 코로나 방전이 발생된다. 그래서 요게 공기 중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돼서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코로나 현상이다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써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파열극한 정의경도라는 부분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코로나 손실에서 소손부 소유진이 나왔죠. 소음이 뭐냐? 손실이 뭐냐?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코로나 손실이 발생됐는데 그것 때문에 송전 효율이 저하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잡음 및 소음.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넘을 때마다 발생한다 이거죠. 이건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삐죽삐죽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잡음이 생기고 소음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반파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송전선로 근방에 라디오의 수신을 방해하는 또 전력선 반성원을 이용하는 보호계정이나 통신설비의 잡음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왜? 고주파 성분이 이렇게 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이따가 다시 다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선에서의 유도장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에 의한 전류 중에 고주파 전류는 상고주파 성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성점 전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그 전류에 인해서 유도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다. 유도장애라는 건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장애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고주파 유도장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것 같은 건 전자유도장애가 되겠죠. 지락전류에 의해서 생긴다든가. 근데 정전유도장애는 정전 성분에 대한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정전유도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소리의 소호능력 저하입니다. 일선 지락이 나게 되면 건전상의 대지 전압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압이 상승하니까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아까처럼 코로나 인계 전압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전류가 또 어떻게 되냐. 지락이 나면서 잔류 전류가 유효분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소호 능력이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소호 능력 저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시 유효분을 증가시켜 소호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부분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선의 불식 촉진. 코로나에 대한 화학작용.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수분이 있습니다. 수분에서 H2O에서 H, 그리고 공기 중에 질소가 있죠. 그래서 H2O하고 NO, 이런 부분이 만나게 되면은 HNO3라는 초산이 발생이 됩니다. 예. 수분과 그 다음에 이런 질소 때문에 공기 중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질소를 만드는 건 압축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반도체 공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여러 가지 대성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 모터들이 막 8,000kW 정도 됩니다. 그럼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 공기를 압축해서 그 안에서 질소를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공장에다 팔아먹습니다. 거기는 원료가 없죠. 원료가 공기니까. 단지 모터만 이용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수증기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수분에 의해서 합쳐져가지고 이런 초산 성분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산은 뭔가 녹여주겠죠. 그래서 부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이제 PCB 같은 걸 애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애칭을 하려면은 염산으로 녹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라인이 긴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퇴근할 때 사람이 안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서도 사람이 안 보여서 보니까 그 염산 덩어리 담아놓은데 백골만 남아있더라고요. 사람이 염산에 묻으면은 보면 염산 테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이런 것들을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산 성분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코로나 방지 대책은 뭐라고요? 복표가 이하반. 복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그다음 가성근구 개량하고, 이격거리를 증대하고, 그 다음에 아킹온, 아킹린, 반도체 유약,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그건 뭐냐? 전선 표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돼서 공기의 절연이 튼튼해진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많은데 커지면 이게 완만해지겠죠? 이런 부분이 좀 완만해지다 보니까 아까처럼 나중에 저렴 부분이 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복도체를 쓰면은 전선 표면의 전이경도 저감되고 코로나 개시 전압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복도체가 나오면 조금 있다 코로나 인계 전압이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복도체를 하게 되면. 코로나 인계 전압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개시 전압이, 이 인계 전압이 이 코로나 개시 전압이니 인계 전압이니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이 경도가 저감되기 때문에. 얘도 전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다 보니까 전이 경도가 저감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코로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가상궁극을 줄인다. 돌기부를 제거하고 차폐궁극을 붙이는 거. 그래서 국부 코로나를 방지한다. 왜? 뾰족뾰족 튀어나오면은 그쪽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죠. 왜? 요거는 완만하면은 이런 부분이 적은데, 가상궁극 같은 경우는 접촉하는 부분이 뭔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돌기부를 제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상궁극을 개량한다는 거는 1번의 표면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킹홈, 아킹링, 이거 같은 거는 빼지는 거죠. 전이 분표를 균등하게 해주는 거죠. 그 뭐였었죠? 옛날에 보시면 애자가 이렇게 돼 있었다. 애자의 전이 경도가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그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궁극을 달아가지고 정정용량을 균일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가상궁극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킹궁, 아킹링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달아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여기 있는 부분을 올려주고 여기 있는 부분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맞춰줬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정도 전압이 이상이 인가가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찌지지직, 방전이 일어나면서 이 애자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애자궁극에서 발생하는 코로나를 감소시킨다. 전이분들을 다 전이경도입니다. 전이경도가 저감이 되고 전이분들을 균등하게 해주고 매끄러운 전선 표면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가 완만해가 됐을 때.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코로나 인계전압에서 보시면 표면 계수가 나오죠. M0. 매끈한 졌을 때 1. 그 다음에 거칠한 거는 0.8.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에 따라서 1, 0.8 이런 식으로 표면 계수가 또 나옵니다. 반도체 유약을 쓴다. 이렇게.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겁니다. 왜? 빈 공간을 채워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인계전압을 산출하는 겁니다. 동심 원톤 전극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